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 문제가 민변, 뭐 과거사위, 민변에서 사실 민변에 있었던 소송은 아닙니다. 몇 가지 법무법인들이 했던 소송인데 민변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원래 과거사 관련된 이슈라고 했지만 이제는 민변 차원에서 좀 입장을 갖고 혹은 집회에 참여하거나 민변을 참여하거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때가 왔던 거죠. 근데 선뜻 뭔가 입장을 내기 좀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 불매운동이라고 참여하는데 조금 냉정하게 보면 외국의 특정한 정치 세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뭐 주권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로서 심플할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 표를 무서워할 일도 없고요. 게다가 지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회, 시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봐야 대상은 안 된다는 것들인데 지금 일본 대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의사 전달을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압박을 쉽게 느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매운동이라는 건 하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실상 유일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여행 관련돼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가죠. 그 사람들이 정말 5천만 국민인데 1년에 700만 정도가 일본에 방문할 정도가 너무 많이 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저는 성숙한 의사 표현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단순히 고래고 우리 사실 이 안에서도 이제 일본이랑 장교하자 아주 꼰대를 보여주자 라는 방식의 것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일본의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뭐 수단, 소통으로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쟁 논리 있죠. 일본 이만 보복해야 돼. 이게 불매운동은 일본에 대한 보복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 전달이다라는 것들로서 좀 더 개입이라고 하기 너무 좀 시민과 조직된 시민단체의 좀 그런 직접 관계를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반론의 조금 더 피해자 인권에 대한 부분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느낌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이 소송을 일본에 처음 시작하시던 일본 변호사님이 시민단체들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건 결국 피해자 인권 문제죠. 1965년 청구권협정이 온전하게 돌보지 못했던 피해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파트너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동반자라고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의 어떻게 보면 개혁적 정치 세력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일본을 설득해 나가는 유력한 방식일 수밖에 없죠.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가 막 이슈가 됐었을 때 사실 언론을 순대했었어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한국 언론들은 특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일본 언론들은 정말 특별하게 일본 분들이 요청을 하세요. 일본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언론을 최대한 하니까 일본의 사람들, 일본의 시민사회, 일본의 개혁적인 정치 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방식들이 뭘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도 뭐 국회 외교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시작하고 싶고 지금 한국 언론들이 일본의 그러한 개혁적인 지식인들을 소비하는 방식이 조금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 일본군을 지지한다. 일본 사람들도 이 경제보고 사실 뭐 그냥 저기도 우리 편이 있어라는 방식으로 자연선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15초, 20초 정도 멘트만 따는 것이 지금의 한일 특히 뭐 언론에서의 연대의 모습인데 저는 좀 넘어서야죠. 일본에서의 중간 정도에 드는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적인가라는 지식의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할지가 지금 당장의 과제라고 일본 지식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보복 이후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안중에서 하나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8월 15일까지 전달하겠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조직된 시민사회를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그럼 어쩌자는 거냐 때 통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저는 1960년에 통계를 무효화시키거나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국가 내 부장을 찍은 협정이고 그런 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새로운 방식의 선언, 것이 이제 인권 선언이라는 이름을 할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나 사람들과 정치에 넘어가는 거죠. 저는 그러한 새로운 한국과 일본에서의
사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 과거사 문제를 끊임없이 밝힐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90년대 이후에 계속 이 문제는 어쨌든 양국 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었어요. 온전하게 내가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미얀마 합의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청산하는 정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 의견도 여러 가지 고려들을 포함한 인권선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제가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낙관적이라고 얘기하면 성장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를 다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한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보는 이게 위기에 와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혹시 남 선생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랄까요? 제가 일본 시민사회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그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굉장히 우리와 인식이 비슷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일본 시민사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민사회와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을 쌓고 있는 조금 더 넓은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어려운 데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시민사회를 조금 나눠서는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사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한테 전달되어오는 일본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꿈꾸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른바 우리가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한 주류로 있었는데 이들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이 전통적인 국가주의적인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적 자유권 문제도 포함해가지고 헌법 개정 문제도 포함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했다. 확 변했다 그래가지고 전쟁 가능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에 위에 이 두 부류의 꿈꾸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서 지금 복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현실은 사실은 이 꿈꾸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의 주류고 일본의 현실을 구성하고 있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약간 도식적이지만 매트릭스를 보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걸로 일본의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걸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 편을 해가지고 헌법 호환 세력이 있다고 칩시다. 이쪽이 개헌 세력이 있다고 칩시다. 위쪽에는 미일동맹을 파기하거나 해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미일동맹을 유지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화주의자들인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동맹도 맺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일동맹도 파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도 이제 꿈꾸는 사람들, 제가 말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완벽하게 그야말로 군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됐죠. 미일동맹 같은 거 필요 없다. 미일동맹 이거 저기 트럼프의 똥개 아니냐 아베는. 이런 식으로 아베까지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우리가 보기에 우익이라고 얘기하고 일본 회의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일본 회의를 보면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거는 태극기 부대가 한국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을 지키자. 그러면 헌법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미일동맹 이거 좀 약간 일본이 입장으로 가가지고 조금 불평등한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이걸로 보조적인 장치를 삼아가지고 일본의 안전을 지켜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도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제도가 중요하다. 완벽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일본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을 하고 미일동맹을 조금 더 평등한 미일동맹을 바꾸어서 일본이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견뎌내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일동맹 불평등하다. 미국은 피를 주는데 일본은 땅을 줬기 때문에 피를 준 미국으로서는 땅밖에 못 받은 일본한테 확실하게 안전을 제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불평등한 거니까. 일본 사람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피를 흘리고 싶다.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헌법이 파괴가 되니까 헌법 그럼 제껴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2015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셨겠지만은 이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른바 안보법제 같은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이 있는 한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빗장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해가 됩니다. 유보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나가니까 영영 우리는 불평등한 미일동맹하에서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미국 가랑이 잡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서 대등하게 당당하게 미일동맹 확실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역할을 하자. 이런 사람들. 이게 야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방을 4개의 방이라 해가지고 이를 붙여서 유폐해방, 평화주의자 딱 가둬놓자. 유폐해방. 여기는 쟁투해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쟁투가 벌어지는 것은 이쪽 사람들과 쟁투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헌법은 아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현실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실을 이쪽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략가들이 모여서 정책 구상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이걸 정책해방 또는 전략의 방이라고 봅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위로의 방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현실은 아니지만 저녁 때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이 사람들하고 나는 꿈이 같아 그러면서 위로받는 그런 방이에요. 근데 유폐의 방이나 위로의 방은 일본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서 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뭔가 이렇게 이 손을 내밀어서 맞잡고 싶은 그러한 목소리가 여기서 오죠. 그렇지만 일본의 현실이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도적 현실주의자 리버럴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제도를 운영해서 그 제도 속에서 생존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한 건 지키자 이런 사람들입니다.